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초인플레이션 초입 집값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뿐만 아니고 뭐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공급망에 대한 인플레이션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화폐 가치가 이제 하락한 만큼 인플레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물가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것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그래서 이전에 풀었던 화폐 그리고 화폐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집값 변동성에 저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락과 급등 이런 부분들이 연이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초인플레 초입 연준의 내년이 금리 인상설이 돌고 있는데 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부동산은 금리와 그다지 연관이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70에서 80년대 이때가 가장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시기죠. 그 이유가 1, 2차 오일 쇼크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오이펙입니다. 오이펙에서 이제 너무 우리가 기름을 싸게 팔고 있다. 그래서 갑자기 기름값을 올려버렸습니다. 그것이 두 차례가 이어졌습니다.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자, 그 이후로 우리가 1, 2차 오일 쇼크라고 하죠. 그 이후로 우리가 나타났던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네, 그러니까 경기는 뭐 나아진 것도 없어. 그런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죠.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수정자본주의 체제가 여기서부터 수정자본주의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수정자본주의 체제죠. 케인즈부터 나타났던 정부의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 완벽한 정부 주도의 계획경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진보 쪽. 그러나 진보와 보수를 양쪽에 좋은 것만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수정자본주의 체제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수정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수정자본주의 체제가 거의 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붕괴를 하고 신자유주의 체제로 갑니다. 신자유주의.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신자유주의 체제, 작은 정부, 그리고 시장이란 것들이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에 맡겨주는 경제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한 신자유주의 체제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부는 개입을 하겠죠. 그리고 완벽한 정부에 의한 계획경제도 사실상 없죠. 뭐 사회주의 체제들 나라 보시면 차라리 북한을 가도 시장은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스케일이 작을 뿐이지. 그래서 뭐 한쪽으로 많이 기울고 한쪽으로 많이 또 넘어가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세상이란 게 그런 겁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겁니다. 사이클. 이 정치 논리도 사이클도 계속 도는데 여기서부터는 뭐 진보 쪽 우리가 좋아하는 진보 쪽이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그다음 보수가 있습니다. 계속 도는 거예요. 보수 쪽으로 갔다가 진보로 갔다가 보수로 갔다가 진보로 갔다 이런 쪽으로 계속 이 빙글빙글 돕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경기 침체 속에 물가 상승이라는 이 수정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1, 2차 오일 쇼크 때 나타났던 70년대, 80년대 초인플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최초의 스태그플레이션 70년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 작아요, 사실은 사이즈가.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저는 가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이 CPI 물가가 6.8% 작년 동월비에 비해서 6.8% 올랐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이게. 물가가 한 달에요. 6.8% 올랐다는 겁니다. 작년 동월비에 비해서. 이게 40년대 최고치라고 하죠. 최근에 보시면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1년도 안 돼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 각국이 워낙 많은 화폐를 찍어냈죠. 그래서 자산 매입을 하고 그래서 시장에 돈을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는 뭐 금리 인상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물가 6.8% 급등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지지율이 뭐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근원 CPI도 4.9% 치솟았다는 겁니다. 네, 이 근원 물가가 또 상당히 중요하죠. 앞으로의 물가 상승률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11월 인플레이션이 6.8% 치솟았는데 이것이 1982년 이후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사실은 70년대에 우리 1, 2차 오일 쇼크 났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진 않습니다. 네, 그만큼이 아니에요. 그 사이즈는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사이즈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 그 부분들이 되고 지금 차트로 보니까 70년대 여기는 막 어마어마했죠. 여기 막 이 정도. 한참 위에 산에서 놀았습니다. 지금 잠깐 지하에 갔다가 지금 이제 지상권에 있다가 이 정도 올라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지금 평월의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보면은 2.5%가 이하입니다. 네. 2.5%를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경계감을 갖는데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한 달 전년 동월비에 비해서 6.8% 이상 올랐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보시면 40년간 진행됐던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는 최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0년대에도 있었죠. 집값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시면은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리얼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인데 이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변동성. 네, 이 기간 동안에 변동성이 커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이제 집값에 대한 인덱스입니다. 네, 비율에 대한 인덱스고 여기서는 실매매가에 따른 집값의 변화입니다. 인덱스를 따로 만든 거고 그래서 보니까 이 국면들이 있습니다. 70년대 보시면은 실매매가입니다. 매매 가격 보시면은 70년대, 80년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80년대부터 우리가 보시면은 90년대까지는 사실 뭐 물가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80년대 이후부터 하락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집값 상승은 큰 변동이 없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2000년대 이후 크게 올랐습니다. 요 구간 9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2013년입니다.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은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화폐는 계속 발행합니다. 화폐가 줄어들 수는 없어요. 화폐가 누군가가 화폐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불에 태워서 없애지 않는 이상은 화폐는 계속 발행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이클 마찬가지죠. 이런 사이클을 계속 가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났던 때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은 때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저는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고 화폐 공급량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 이후에 비로소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우리가 70년대 이후부터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대규모의 화폐 공급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가 없으나 결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시간에 따른 화폐 공급량은 계속 지속되고 거기에 따라서 집값은 올라간다. 여기서도 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집값 변동폭은 우리가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폐 공급량 자체가 우리가 보시면은 70년대 이후부터 화폐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되어 있죠. 화폐 공급량이. 그 전까지는 화폐 공급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80년대 이후부터 화폐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저금리 시대 되어버렸죠. 저금리 시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투자의 시대가 된 겁니다. 투자의 시대. 그러니까 내 월급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월급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내 월급은 변화가 없는데 물가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폐 공급량이 당연히 80년대부터 늘어나니까. 한국은 언제부터 투자의 시대가 됐습니까? 2000년대부터죠. 2000년. 이때부터 이제 투자의 시대가 됐다. 그때부터 재건축이라든가 음마아파트, 타워팰리스 이런 것들이 두각을 받게 되면서 부동산도 하나의 투자의 한 1조를 하는 부분이 된 겁니다. 실거주가 아니고 이제는 부동산도 아파트도 이제 투자를 하는 한 종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2000년대부터 저금리와 함께 마찬가지죠. 저금리와 함께 투자의 시대가 돼버렸고 미국은 1980년대 이후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IMF 이후로 어마어마한 우리가 재정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기업들도 살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지금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투자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지금 M2 화폐 공급량과 주택 가격을 주택 추이들 네 보시면은 뭐 대략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공산품 가격, 짜장면 값하고 다 비슷비슷해요. 결론적으로 물가는 결국에는 집값은 물가에 항상 기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폐 공급량에 따라서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 이유에는 항상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이 논쟁이 되곤 했죠. 집값이 오르고 나서 집값이 오르고 난 이후 1번이고 그 다음 2번이 인플레가 나타났다. 인플레의 논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뭐 인플레가 뭐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뭐 이 문제는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수요가 견인하는 요인, 공급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요인, 공급망에 의한 인플레이 요인들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집값을 우리가 볼 때의 기준은 항상 입지, 그 다음에 화폐 공급량이 얼만큼 추가적으로 늘어났냐. 이 부분만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변동성은 좀 강화될 것 같아요. 지금보다도. 네. 그래서 이 뭐 인플레이라는 이 요인들 자체만으로도 저는 집값 변동성은 하락이나 상승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급등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올해 지금 12월 달입니다. 이번 달 12월 달 15일에서 16일은 마지막 FOMC 회의예요. 네, FOMC는 회의죠. 그래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연준이라고 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라는 FRB가 있고 그래서 FED에서 금리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공기업이 아닙니다. 정부와 관계없어요.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네, 물가가 아니죠. 금리를 결정하는 건 물가가 아닙니다. 사실은 물가가 이제 경제 요인이 된다는 거고 고용 지표입니다. 사실은 거기 플러스 이제 소비 지표가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 물가 상승으로는 저는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네, 계속 또 물가를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아마 보지 않을까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미국의 금리는 0.25% 계속 0.25%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번 달입니다. 15일 또 16일 있죠. 16일 날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여기서는 뭐 또 어떤 뭐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15일에는 또 중요한 게 소매 판매가 있고 그래서 산업 생산도 있고 이 컨센서스가 3.1%, 1.4%입니다. 뭐 그 소매 판매는 괜찮은데 산업 생산은 조금 컨센서스가 전망치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직전치는 3.5%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한두 달 정도는 더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처럼 정치적인 의도로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적인 공급망이라든가 계절적인 요인들 그리고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일시적인 요인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처럼 아마추어처럼 뭐 금리를 바로 뭐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금리와 부동산 관계는 전혀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지금 뭐 어떻게 소강 상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출을 못하게 하니까. 신기한 나라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사실은 지금 당장에 있는 후행지표인 인플레이션을 보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볼 때는 첫째도 입지고 둘째는 화폐 공급량 얼만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